시간에 이어서요, 2010년 그 개정세법 중에서 부동산 분야의 부분만 발췌한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용, 조세특례 제한법 중에 부동산 관련 수용 부분이 있는데요. 대개 이 수용 부분은 2009년 작년 12월 말일자로 전부 일몰기간이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몰기한이 종료한다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감면 혜택을 2010년부터는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미 법령화되었었던 부분을 2010년도에 개정이 된 법을 보면은 연장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 시 양도세를 분납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가 수용을 당하면 그 공장 하시던 분들이 그 공장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대체 공장을 하게 되면은 그 양도소득세를 3년 분할과세로 낼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을 2009년 12월 말일자로 종료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개선을 해가지고 2012년 즉 3년간 2010년 11, 12에서 3년 동안 더 연장을 해주는 걸로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조건을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조건은 공장 수용 후 3년 이내에 지방 소재 공장을 꼭 취득할 것. 해서 지방 소재로 꼭 지방이라고 하는 이런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에 있는 공장을 취득해라. 그것도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와 같은 3년 분할과세라는 특례를 인정하겠다. 이러한 그 요건에 의로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위의 지역 이런 식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또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이와 같은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만 해주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일단 원래 2009년도로 끝나야 될 조항들을 2012년까지 연장을 해줬고요. 조건 같은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으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장주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작년 규정 같으면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랬지만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만 가동한 공장 해서 작년에 2년보다는 1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훨씬 그 완화가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가는 경우만 인정을 했지만 지금같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면 공익사업 조성지역 그 지역 내로 이전을 해도 옆으로 이사를 해도 그런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인정하겠다. 이와 같이 작년 연말로 감면 혜택이 끝났던 조항들을 여러 가지 그 서민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기업의 그 정책을 그 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완화를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지금 나온 것은 이제 국가의 수용 때문에 수용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들이고요. 이제는 개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줬던 제도가 새로 신설이 좀 되고 개정이 됐는데요. 폐업한 영세 개인 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 체계라는 것이 세금을 한번 못 낸다든지 또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물론 세금을 못 내고 재산도 얻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없애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을 없애고 무슨 카드이사처럼 사람을 밤에 전화오고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이런 일은 없는데 행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해외 출국 금지라든지 또 신용 불량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가장 곤란한 경우는 다시 자기 이름으로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예전에 밀렸던 세금을 다 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골치 아프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좀 영세 사업자로 판정이 되는 분들은 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사업 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 결손 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 시효 기간 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의 제한.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내고 이래가지고 폐업이 되면은 결손 처분을 해서 세금을 없애준다 하더라도 국세채권 소멸 시효 기간인 5년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5년이 7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자기 이름으로. 세금을 다 낼 때까지는. 그와 같이 돼 있던 것을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을 받더라도 5년 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 처분이 취소되고 세금 징수를 위한 체납 처분이 즉시 재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폐업한 영세사업자, 영세사업자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일단 하나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사업자가 아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혜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은 직전 3년간 평균 수익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분들. 그래서 폐업 직전 3년 동안을 따져봤더니 평균 금액으로 뭐 어떤 애는 3억 원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1억 원이 돼가지고 평균 금액으로 2억 원이 안 되더라.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금액이. 연간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간 매출액 2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영세사업자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2011년까지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또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옛날 같으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이 나오면 바로 압류가 또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납부 의무를 소멸하겠다. 여기서 이제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0만 원 되는 사람은 안 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세 사업자이면서 500만 원 정도 이내의 세금 때문에 이런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한다든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더라도 체납 처분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일단 사업에서 다시 벌어가지고 갚아라.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벌어가지고 갚아라.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런 영세사업자로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낸다면 그런 기준에 해당된다면 이런 분들은 세무서에서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갚으세요. 이런 뜻의 패자부활전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서 일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증여세 일단 부분인데요. 우리가 증여세에 뭐 친족공제 이런 부분이 바뀐 건 아니고 우리가 증여세 계산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공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끼리 증여를 하게 되면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죠. 또 직계, 비속이나 존속끼리 증여를 하게 되면 3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500만 원. 기타 친족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를 친족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현행 직계 존비속관 증여에 대해서 3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 원만. 이것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면서 국세에서 정해놓은 부분에 계부나 계모는 포함되진 않아요. 근데 이 정책이 발표되면서 배경 설명을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이혼한 부부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혼을 요즘은 또 많이 하니까 이혼하고 또 재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요새 호적법도 바뀌었는데 계부나 계모가 생기게 되는데 이 계부나 계모가 자식들한테 증여를 할 때에 현행법대로 하게 되면 공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부나 계모,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부나 계모가 증여를 해도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계부나 계모가 증여를 해도 직계 존비속관으로 봐가지고 똑같이 3천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 물론 미성년자는 1,500만 원이죠. 이와 같이 증여세 공제 부분에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배경 등을 재혼 가정이 증가한다고 하는 사회 변화의 추세를 감안해서 세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증여세에서 친족 공제할 때 재혼한 가정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상속 공제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상속세 계산할 때 가장 큰 공제 금액이 배우자 상속 공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제가 해드리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5억 원을 무조건 공제받습니다. 상속세는. 물론 자녀들도 일괄공제로 5억을 받지만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5억 원은 무조건 해준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서 배우자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내 법정 상속 재산의 한도가 한 50억이 된다. 내가 재산이 지금 한 몇백억 되는데 법정 상속으로 와이프한테 줄 수 있는 게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 50억을 다 줘버렸다. 실제로. 그랬으면은 현재 배우자 상속 공제 시스템은 3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실제로 상속해준 재산 가액이 법정 상속 지분 내라면 30억까지 최대한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억까지 배우자가 있음으로써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의 제도 시스템에서는 배우자 상속 공제 30억 원 한도를 상속세 신고 기한, 즉 6개월이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즉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 명의 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이 완료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세무서에 배우자한테 재산을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등기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얘기는 세무서에 신고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6월 이내에 등기 작업 다 마무리하고 신고까지 끝났다면은 30억 공제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속인들끼리 어떤 분쟁이 있어서 등기 작업은 끝냈는데 신고를 6개월 이내에 못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길 때 그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법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5억 원 일괄공제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30억 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배우자한테 줬는데 신고기간 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안 한다면 그 금액을 공제를 안 해주겠다 했던 제도를 지금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만 명의계에서만 한다면 명의계에서만 완료한다면 세무서에 신고 안 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고지 결정할 때 보면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이나 여러 가지 서류에서 다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서에 그런 것이 안 나타나더라도 등기나 명의계에서만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공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건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세무조사를 법제화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그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은 국세 나름대로 내부의 그 사무처리 규정, 세무조사 규정, 해서 국세청장이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말들이 많았죠. 투명성이 없다. 공평성이 없다. 나름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또 오픈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법령화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 기간 한도를 설정했다. 그래서 수익금액이나 개인 양도 같으면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 100억 미만짜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에 한도를 설정했다. 세무조사를 무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로 어찌됐든 종결을 해라. 그래서 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을 했다. 단 예의는 있다. 무자료 거래라든지 세금 계산서 추적, 조사 등이 필요해서 기간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예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 이런 내용은 현재도 법령화만 됐을 뿐이지 내부 처리 규정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하는 기간을 1위당 20일 이내로 제한을 해서 1위당 20일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얘기는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차 연장 시 해당 관서장의 승인, 2차 연장 시에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 그래서 절차를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조사관 마음대로 연장해가지고 납세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게 있으니까 예의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의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별 실익이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시 장부 서류의 일시 보관 제한.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나 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세무조사할 때 그 기업이나 개인의 그 장부나 서류를 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맡겨놓으면은 그 부분을 바꿀 수 자기 마음대로 위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수해가지고 영치해서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는데 이럴 때 납세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 근데 동의 안 하면은 못 가져가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원칙은 정해놨는데 다만 장부 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날인 요구가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2010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본부터 적용하겠다. 결국은 어찌됐든 카피를 해서 가져가든 또 이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원본을 가져가겠다는데 조사받는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어쨌든 국세기본법에 이런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이 최초로 법제화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해가 가면서 나름대로 납세자를 위해서 투명성이 있도록 바뀔 걸로 기대를 합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라는 거, 현재도 납세보호 담당관실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납세자 그 보호관 제도를 국세청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 보호 업무를 좀 더 확대해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개방형직이,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방형직의 공무원을 채용해서 좀 더 공평성 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신용카드입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범위가 현재는 세목별로 2008년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작은 했어요. 근데 모든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200만 원 한도였고 대상자는 개인이었고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이와 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도를 200만 원이었던 것을 500만 원까지 높여주고 대상자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되고 세금도 모든 세목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다 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다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세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및 희신시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국민들한테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이것도 현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요건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7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즉 종전에는 10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7억 원만 넘어도 다 공개하겠다. 해서 상속 체납자를 공개를 해서 세금을 빨리 징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세금이 체납됐다가 돈을 내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만 원 체납을 했어요. 세금을 1,000만 원을 체납하면은 일단 세금을 안 내게 되면은 기한이 경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1,000만 원에 가산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붙었다. 근데 이 100만 원을 붙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법원이라든지 압류 절차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걸 체납처분비라고 해서 또 체납처분비를 붙입니다. 체납처분비가 또 1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본세가 있고 가산금이 있고 체납처분비가 있고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붙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원래 1,000만 원만 내야 될 사람이 1,200이 되겠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분납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100만 원을 마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세금이 늘어나게 돼 있죠. 납부불성시 가산세, 금리 하루 1변 따져가지고 10,000번에서 30씩 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런 거는 한번 붙으면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100만 원을 준비를 했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은 요거부터 없애줍니다. 또 100만 원을 준비를 해왔다. 그 사이에 체납처분비가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은 또 요것만 없어져요. 계속 뒷꽁지만 잘라먹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세에 대한 가산세는 계속 붙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현재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이 생기면 요거부터 까준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1,000만 원, 100만 원을 까주면 900이 되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 붙은 것이 900만 원의 가산세가 붙으니까 이자가 조금씩 덜 붙겠죠. 그래서 본세부터 까주겠다. 그래서 체납세금을 일부 영세한 사람들이 낼 때는 이와 같이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그러니까 이 체납처분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1순위를 본세부터 까는 것은 아니고요. 이 체납처분비는 국가에서도 돈을 들여서 체납처분을 한 부분이니까 일종의 실비 측면이죠. 그래서 실비 측면은 먼저 갚고 2순위로 가산금보다는 본세부터 정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본세부터 깎아주다 보면은 가산금은 불이익을 붙지 않겠느냐. 근데 현재 시스템은 요거부터 가니까 본세를 제일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런 얘기를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 가산금 부담을 계속해서 붙어 나가는 부분들을 본세부터 깎아주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씩 나갈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출국금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신용불량제도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 외국에 출국을 못하게 출국금지 요청을 출입국관리소에 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못 나가는데 그래서 현재 국세청장인 국세청 훈련, 국세징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을 하면은 출국을 대부분 다 받아들여가지고 출국금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국세징수법에 마련을 한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마련을 해가지고